결산 공시 양식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규정만 좀 이렇게 캡처해서 여러분께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산 공시를 하는 대상은 2018년 기준 자산 총액 5억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익 금액, 여기서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 사업 수입뿐만 아니라 수익 사업 수익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억 원이 넘으면은 결산 공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지는 부분은 종교법인은 결산 공시를 따로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빼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단체가 공시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공시한 것 중에 뭔가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 그랬을 때 공시 안 한 것 자체로는 바로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요즘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 공시를 안 했을 때 나오는 부분, 이 부분 보면은 첫 번째는 단체에 대해서 1개월 이내 기간에 공시하거나 오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여러분 단체의 결산서를 보면서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한번 뭐 수정해라. 바르게 해서 확인해서 다시 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수정하면은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지금 1차적으로 뭐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출연재산, 이제 결산 공시 자체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전체 자산 총액의 0.5%, 0.5%라면은 여러분 재산이 1,000만 원이면은 5만 원이 가산세가 되죠. 근데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10억이면은 이제 500만 원이 가산세가 돼 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오류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2014년, 15년 그때 한번 언론에서 좀 얘기가 됐을 때 그때 좀 큰 단체들 중심으로 이거 한번 수정해라라고 요구가 들어오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단체의 수익 금액이 한 10억이다, 20억이다 이 정도 되는 선에 있었을 때는 아직은 국세청에서 별다른 얘기를 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될 거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국세청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결산 공시하는 거는 공익법인의 필수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 단체가 해야 되는 의무이고요. 근데 법인세법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결산 공시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지정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지정을 받아야 될 때 지정 제외 사유에 해당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뭐 이거 했다 안 했다 뭐 다시 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특히 공익법인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게 5년 아니면 6년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재지정하는 게 뭐 3월 달에 지정받던 6월 달에 받던 9월에 받던 12월에 받던 그 2019년 전체가 다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체 입장에서는 만약에 9월 달에 가서 12월 달에 가서 이게 재지정이 안 되고 거부가 되면 라는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든 지금까지는 재지정 거부된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해야 되는 의무들을 쭉 이게 진행해 가시는 것이 이 얘기들에 대한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수익 금액에 뭐 보조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조금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결산 공시에 관련된 내용들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공시 기한은 뭐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에 4월 말까지가 공시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일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공시할 때 이게 결산서를 공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결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할 때 나오는 서류들이 지금 한 7, 8가지가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제출한다고는 명칭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별도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홈택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냥 다 입력하시고 또 어떤 거는 엑셀로 자료를 업로드 하시는 정도가 되고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외부감사 보고서 그건 아마 여러분들 감사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보고서를 뭐 PDF로 받던 뭐 아니면은 TIFF나 이런 BMP 같은 그런 이미지 파일로 받으셔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쭉 나오는 부분 중에 여기 위에 나오는 부분 1, 2, 3, 5번은 이번에 양식이 다 개정됐던 부분이고 여기 밑에 나오는 부표 4번 이 부분만 옛날 양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하는 방식은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공시하는 방식만 허용이 됩니다. 이거는 결산 공시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홈택스 아니면 이거 자체가 공시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서 출연자산 보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작업하시다가 뭐가 불편하면은 그냥 종이로 쫙 서류 다시 써가지고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 홈택스에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고 혹시 여러분 세무대리인, 뭐 저희 같은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세무법인들에게 이 일을 의뢰하신다면 아이디를 알려주셔야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우리 소규모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규모가 좀 작은 법인들 거기는 2017년 기준, 그러니까 2018년 이번 경우가 아니고 2017년 자산 총액이 20억이 안 되거나 20 이하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단체가 2018년에 처음 신설된 단체 아마 오늘 오신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됐을 때는 이 개정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그러니까 양식 자체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공익법인 회계기준 양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운영성과표 만들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여러분 자체의 형식으로 쭉 만들어 오셨었는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이렇게 그룹핑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단체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서식의 합계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는 있다. 홈택스에서 지금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부칙에서 경과 규정으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할 때 지금 이 경우 자산 총액 20억 이하 단기 신설된 법인 경우는 복식보기 발생주의 방식이 아니라 현금주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식보기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단순한 그 회계 기준에 자꾸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단체는 20억이 안 됐지만 단지 복식보기 발생주의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양식은 다 그대로 가야만 된다는 문자적인 해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조세재정연구원이나 아니면 지금 이 그 규정을 만들었던 기재부하고 이 당시의 입법 취지 자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복식보기 발생주의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형식을 다 따라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기준 자체를 원천적으로 적용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경과 유보 규정을 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이 얘기도 숫자 합계만 기록해도 괜찮다고 한 게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억이 안 된 경우는 조금 이거 여러분들이 신고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겠죠. 그런데 여전히 2018년, 19년 지나면은 2020년부터는 이 기준대로 어차피 가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신고 들어갈 때 홈페이지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공익법인 공시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상단에 나와 있는 공익법인 공시란 메뉴에 공시란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여기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 공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것을 클릭하면은 이제 공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죠. 막상 들어가시면은 뭐 요즘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팝업 뜨는 부분이 있죠. 팝으로 뜨는 게 최근 2개년간에 공익법인들이 해야 될 의무들이 여러분들이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결산서류 의무 공시에는 현재 아직 안 했으니까 부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여기에 의무 공시와 자율 공시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자산 5억, 수익 금액 3억 원 이상은 의무 공시니까 위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율 공시는 여기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누구나 와서 우리 거 보게 하겠다 할 때가 자율 공시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무 공시는 결산 기말 기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총액 5억이나 수익 금액 3억 원 이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산 총액은 물론 장부가가 일반적으로는 기준 금액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정법에서 토지라든지 이런 시가 평가가 아니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상정법에 나와 있는 시가 기준액이 여기 5억 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출연받은 재산에 토지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꽤 여러분이 오래됐다면은 시가 기준으로는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이 얘기는 제가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국세청에서 그걸 막 검색해서 자동으로 지금 검증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무 공시라고 하고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메뉴에 보면은 왼쪽에 저렇게 쫙 메뉴들이 나옵니다. 메뉴는 각 메뉴 버튼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해당되는 양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재무 현황, 자산 현황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뒤에 보셨던 이 양식을 부분적으로 입력하는 칸을 별도로 다 지금 구분시켜 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작년까지는 아마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결산 공시할 때 앞부분 거 총괄표 부분을 제일 나중에 하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먼저 넣고 작성하라고 작년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때까지는 여러분 만든 결산서와 여기 양식에서 요구한 결산서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양식들 막 넣어놓고 뒤에 가다 보면 분류가 달라서 값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세부 항목부터 넣고 앞에 총괄표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 나온 양식들이 전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양식에 따라서 결산서가 나왔다면은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걸 나눠서 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순서대로 그냥 쭉 넘어가시면서 여러분 결산 정보를 옮겨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항목 한 번씩 좀 들어가 보죠.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하는 가장 초기에 가면은 아마 여러분 단체에 여기에 결산 연월 2018년 12월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분 기본 정보가 여기에서 쫙 뜨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이 되죠.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뭐 쭉 하다 보면은 새로 작성하기, 작성한 내용 삭제하기 이거는 뭐 여러분 작업하다가 한 번씩 새로 한 것들 아니면은 뭐 일부 넣고 나중에 작업해도 상관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단체 상황과 이것이 맞느냐 부분만 한번 확인하시면 될 부분이죠. 그 다음 부분에서는 기본 정보 입력 부분인데 여기서부터는 작년하고 상당히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뀐 얘기들을
하나하나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주무관청. 이 주무관청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주무관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까지 설명드릴 때는 그냥 주무관청, 그러면 여러분의 법인 설립 허가증을 보고 거기 나와 있는 곳이 주무부처다, 주무관청으로 기록하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영리 법인을 그 설립 허가하는 주무부처를 나눠 보면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그 부처, 이게 행안부다, 기획재정부다, 이런 부처가 기본적인 주무부처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무들을 지방자치단체로 도나 시, 그리고 서울시는 구까지 이런 업무를 지금 위임시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 단체의 설립허가증 보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종로구청이 설립허가증에 허가했는 주무부처로 나올 수도 있고 서울시가 주무부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본질적인 주무부처가 아니라 업무 위임을 받은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무부처에 주무관청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나온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아니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같이 정부 부처로 된 데는 그것만 기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러면은 그래서 동작구청이다 아니면 서울구청이라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고하는 쪽은 괄호로 표시하고 원 그 부처가 어디냐, 그것이 교육부다 아니면 행안부다 외통부다 이렇게 여러분 기재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요건 정리가 되고, 만약 비영리 민간단체다, 그래서 법인들은 설립허가를 받으니까 저렇게 들어가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는 설립허가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만들고 행안부에 등록하고 이렇게 가고 세무서에다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허락을 받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 주무부처가 없는 조직은 국세청이 지금은 주무부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만 이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무 쪽 보고가 주무부처 국세청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부금 단체 유형. 기부금 단체 유형은 법정, 지정, 기타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정은 뭐 우리가 말하는 법정 기부금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배분기관으로 법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한 곳, 그것이 법정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주로 공동모금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바보이 나온 같이 사회복지 분야의 배분기관으로 간 경우니까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여기 해당 경우는 거의 없을 거로 지금 제가 일단 추정이 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지정기부금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이제 이렇게 지정받은 지정기부금 단체 이외에,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지정에는 설립 목적에 해당된 거, 열거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받은 거 다 포함이 되고 그 이외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부금품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한다면 여기 기타가 나오겠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여기 나오는 지정에 해당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립 근거 법률 나오는데 이 설립 근거 법률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법률 중에 해당되는 법률 하나를 여러분이 챙겨서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뭐 기타 법률이라면은 해당되는 법률을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되고, 비영리 민간단체는 설립 근거 법률이 없으니까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설립 유형. 설립 유형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공기관, 기타 단체. 자,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아니면은 이제 민법의 특별법이죠.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두 가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민법이나 아니면 여기 나온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은 사단이냐 재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정보 출연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간 부분이죠.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거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임의단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복지법인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늘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부분인데, 현재 이 규정상으로만 간다면 사회복지법인은 기타 단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왜 기타에 속하냐, 기분 나쁘시지만 규정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민법이나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설립됐으면은 사단, 재단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따라서 여러분 됐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가고, 나머지 조직들은 대부분 다 뭐여서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공익사업 유형. 공익사업 유형은 여러분이 하는 업무 유형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나중에 이런 분류들을 가지고 나중에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립 주체에 대해서 나온 부분. 설립 주체는 개인, 기업, 기업 플러스 개인, 국가, 지자체,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저기는 설립할 때 누가 출연했느냐. 처음 설립할 때. 그때 개인들이 했으면 뭐 개인이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개인이고, 주식회사라든지 일반 기업이 했으면 기업이고, 개인과 기업이 같이 했으면 기업 플러스 개인인데, 여기 아주 이제 작성 요령에 보면은 애매한 표시가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중에 비중이 기업이 더 크면 기업으로 표시하고, 개인이 더 많으면은 개인으로 표시해라. 그러면은 그 얘기를 반대로 해석하면 기업 플러스 개인으로 가는 경우는 기업과 개인이 딱 50대 50으로 간 경우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부분은 작성 요령에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제가 거꾸로 해석을 했을 때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규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사의 수. 이사의 수는 여러분이 정관에 등기된 회계연도 말 이사의 인원을 기재합니다. 이사의 기재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뭐 중간에 해임되고 선임되고 연임되고 만료되고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된 거는 의미 없고 연도 말 기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임의단체인 경우 거긴 등기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정관에서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거기 따라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관에서 5명에서 10명이었다 했는데 이사가 5명 선임돼 있으면은 5명이 되고 7명 선임돼 있으면 7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 임원의 임기가 2018년 11월 5일 날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만료되면은 후임 이사를 바로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근데 후임 이사 선임을 못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후임을 빼버린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슈가 두 가지 지점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5인 이상 10인 이내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가 5명이다. 한 명의 이사가 임기가 만료됐으면은 임기가 만료되면 법인의 이사 구성은 충족이 안 되죠. 이거는 정관이나 여러분 조건 자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법인의 이사 관련된 규정들은 임기가 만료돼서 이사의 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면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이사,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이사직을 유지하는 걸로 판례나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관의 이사가 5명인데 5명 중에 1명이 결혼됐다 하더라도 이사 수는 여전히 5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사 수가 6명이다. 현재 5명 이상 10인 이내로 돼 있는데 6명이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사 만기가 됐다 해서 여러분 법인 정관 요건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 경우는 그냥 빠졌다고 하고 5명으로 기재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 실무에서 좀 더 나올 수 있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자 수는 사업연도 연간 누계 인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12번 와서 했다면 12명으로 기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횟수가 얼마나 됐느냐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직원 수. 이거 참 말이 많았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면서 나온 것은 고용 직원 수는 연평균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일용직은 제외됩니다. 일용직은 제외되고 정규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직에 자원봉사자가 와서 여러분 일을 해주셨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나는 정식적으로 일용직을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원은 매월 말 평균 인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1년 전체라고 보면은 1월 달에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냐, 2월 달에 몇 명이냐, 3월 달에 몇 명이냐, 이거 전체를 해서 나누기 12 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연평균 인원수, 여기 나오는 고용 직원 수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용되는 직원에는 수익 사업을 담당하건 목적 사업을 담당하던 여러분 단체에 일을 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결산 공시하는 기본 원칙인데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예외사항을 좀 둔 게 있습니다. 예외사항 뒀다는 얘기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기준으로 하는 다른 기준이 있으면은 그 기준을 따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산 공시하면서 나왔던 적용한 기준이 뭐냐 하는 부분이 여기 밑에 적용회계 기준에다가 별도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 그리고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 사업기관 재무회계 규칙, 또 사업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뭐 저기까지는 만약에 여러분이 저기 해당되면은 바로 기록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타라고 해서 기타에다가 괄호로 기준을 별도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오늘 오신 데에서는 대부분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으로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한 기준 이렇게 입력하는 기록하는 란이 하나 또 따로 돼 있다 하는 부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복식부기 여부, 또 세무 확인 여부, 회계 감사 여부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해당되는 내용으로 등록하시면 되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기서 표시하는 회계 감사는 외부 회계 감사, 그러니까 단체 내부에 있는 분이 아니라 회계사 아니면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두 번째 메뉴가 나온 거는 이제 재무 현황 및 자산 현황입니다. 재무 현황 및 자산 현황에서 여기 화면에서는 이 색칠이 이게 명확하게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마 보면 여기는 조금 이제 색깔이 좀 음영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입력하는 창에서는 다 여기에다 입력하면 더하기 빼기 해서 여기는 자동 계산돼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단체가 작성했던 결산서, 그러니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만들었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에 있는 얘기들을 그대로 옮겨 적는 란입니다. 그래서 여기 18번부터 30번 란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단체가 했던 걸 따라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 부문으로 나눠서 적습니다. 뭐 우리는 기타 사업이 없었는데요. 없으면 그냥 거기는 공란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꼭 뭐 이전에도 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얘기는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이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뭐 수익 사업으로 이렇게 회계단위 구분했다. 그 얘기는 여기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수익 비수익이 아니라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나오는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이렇게 나눠진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공익 목적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관에 기재된 공익 목적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기재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잠깐 이제 설명드렸던 걸 하나 좀 더 그림으로 드리면은 옛날에 공익법인 회계 기준하면서 말씀하면 드렸는데 대부분은 공익 목적 사업, 정관에 나와 있는 공익 목적 사업이나 세법의 비수익 사업이나 대부분 일치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여기 가운데 이 부분 공익 목적 사업인데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데 결산 공시에서는 어찌됐든 여기 나오는 정관 기준으로 공익 목적 그다음에 기타 사업 그래서 수익 사업 여부는 전혀 고려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이 공익 목적 사업에서 들어갈 때 공익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많이 듣는 얘기는 단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임대를 해서 나오는 임대 수입을 갖고 목적 사업 하니까 임대도 우리 이거 공익 목적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을 때 임대로부터 나오는 이자는 임대 수익은 그거는 완전히 임대니까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 나오는 기념품을 판매했다. 단체가 목적사업 진행하는데 관련된 예를 들어서 어떤 미술관이다. 아니면 박물관이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미니어처라든지 이런 아트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했다. 근데 그걸 갖고 우리 목적 사업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공익 목적이냐 기타를 갖고 현장에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하는 기준은 그것 자체가 우리 공익 목적 사업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서 만들어지는 유물들 아니면 이런 뭐 기념품들 만들어서 파는 것 자체가 우리 목적 사업이냐.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사람들이 와서 많이 보게 하는 게 목적 사업이지 유사한 물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원래의 목적 사업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어떤 공원을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어 준다. 그럼 거기에서 받는 입장료는 그러면 공익 목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입장료는 결국 그 입장료를 받지만 입장료 받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와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용료 개념이죠. 그 경우는 돈을 받더라도 목적 사업이 돼버리게 되죠.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 쪽 시설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뭐랄까 갑자기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수익자 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거. 그 부분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실비를 내고 그러니까 일반에서 바깥에 하는 것보다 염가로 들어오지만 그거 자체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반 대가보다 적게 받고 그 사람들에게 양질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돈을 받지만 목적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사한 예가 지금 보면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부분, 동일한 개념이죠. 이미 여러분 결산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게 별로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더라도 이 구분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금융소득, 은행에 예금을 두면은 이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 기부금을 받고 아니면은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예금에 이자가 나온다. 보통예금의 이자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막 생각한 것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보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들어와 있는 돈으로 별도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묶이는 게 아니라 투자 운용 수익을 얻겠다라고 해서 어떤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은 정기예금 펀드에 가입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 목적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는 적극적인 금융소득 투자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목적 사업이 아니라 기타 사업으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케이스마다 고민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재화나 용역이나 아니면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뭔가를 하면서 나가는 그 자체가 목적 사업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구분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볼 거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갖고 있던 자산, 부채 총액 여기 이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순자산 쪽에는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또 순자산 조정 이거는 결산서에 있는 대로 그냥 기록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자산 현황 쪽에서 딴 것들은 토지, 건물 이건 다 괜찮은데 지금 금융자산인 경우는 여기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정기 예적금, 저축성 보험 상품, 국채, 이게 유가증권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고 단지 딱 하나 지분 정권만 여기 위에 나오는 주식이나 출자 지분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금융상품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 한번 좀 정리하는 부분이고 아마 여기 부분만 여러분들이 중간에 좀 합계내고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및 비용 현황 이것도 총괄적으로 큰 그림인데 수익 현황 쪽에서 제가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를 좀 칠해놨습니다. 기부금, 보조금, 회비 수익, 기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기부금 쪽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부금 증여의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은 것 자체가 기부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는 뭐 땡땡 모금이라고 해놨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공동 모금회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공동 모금회에서 여러분들이 지원금을 받았다. 이건 여러분 단체에서는 기부금인가요, 지원금인가요, 보조금인가요? 가 여러 경우에 계속 혼동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공동 모금회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 모금회가 예를 들어서 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긴 하지만 공동 모금회의 자원 자체는 일반 민간에서 조달된 기부금으로 지정 용도 지정된 걸로 여러분 단체에 보조하거나 지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 지방재정 이쪽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니까 이거는 기부금에 해당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 같이 공동모금에 수령한 지원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쉬는 시간에 질문이 이제 하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학술재단이 어떤 기업하고 매칭 펀드를 해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뭐 1,000만 원을 내면 재단도 매칭 펀드로 1,000만 원을 붙여서 2,000만 원의 학술비를 지급한다. 자, 이때 기업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재단이 받아서 매칭 펀드로 2,000만 원 지급한다 그러면은 일단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 자체는 여기 말하는 기부금에 해당이 돼 버립니다. 내부적으로는 그거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하는데 라고 얘기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 비영리 조직이 돈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받은 대로 사용할 책임은 있지만 의사결정의 통제, 지급 시기 이런 거는 재단이 알아서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재단이 알아서 진행하니까 받은 것 자체는 증여가 되고 여기 말은 기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2,000만 원 나가는 구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모든 사인 간에 받은 대가성이 없는 자발적으로 받은 모든 게 다 여기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라든지 지자체 그 다음 보조사업자 여기 보조사업자는 주로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관들 중간 지원 조직들도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게 되죠. 그렇게 받아서 그 기관으로부터 국가, 지자체,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이것은 보조금이 된다. 근데 이제 보조금도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지겠죠. 하나는 여러분의 설립 목적과 관련돼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보조금이 있고, 그냥 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 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요즘 일자리 아니면 청년 실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받은 보조금, 그것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지만 여러분 단체의 원 사업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보조금이죠. 그래서 그 경우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 밑에 나오는 사업의 수익으로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여러분 사업과 관련돼서 국가, 지자체, 보조금 사업자, 보조 사업자로부터 받은 것만 여기 보조금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요거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으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어떤 구성원, 멤버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 회원 대상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출 거래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뭐 회원들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한 만큼 회비를 받는다. 이거는 대가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매출의 성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회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명칭이 회비라 하더라도 납부가 강제되지 않고, 납부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얘기죠. 또 아니면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기부금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회비에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기재하셔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출연재산 사용 내역들은 기본적으로 기부금이냐 회비냐 이 구조를 가지고, 기부금, 후원금이면 100%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돼야 된다. 회비면은 단체가 알아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런 얘기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입장에서 이렇게 결산서가 매년 들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국가가 회비 이거는 목적 사업에 사용 안 한 거다라고 드러내놓고 얘기를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 단체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이야 이걸 갖고 뭘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 사단법인이라면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는 회비 수입을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하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여러분 꼭 한번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그러니까 기부금, 보조금, 회비를 제외하고 나온 부분이니까 이 기타는 공익 목적 사업이나 기타 사업 두 가지 다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받았던 수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익 사업 관련된 법인세법상에서 수익 사업 관련된 매출이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그 수익 사업이 공익 목적, 정관의 목적이면 여기에 들어가겠고, 정관하고 상관없는 임대라든지 전혀 별개라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들은 양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은 결산 공시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지금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이 돼버리는 부분이죠. 예, 그 얘기로 한 번 더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전체 수익에 대한 총괄 요약표 개념이 되죠. 그 다음에 비용 현황은 여기 같이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기타. 그러니까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업비를 이렇게 사업하고 관련성을 갖고 세 가지, 네 가지로 구분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 비용은 단체의 공익법인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혜자나 고객, 회원 등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내용은 엄청 길게 돼 있지만 사업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체의 기본적인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수혜자에게 뭔가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나가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들어간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 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여기는 작성 요령에 있는 내용들 그냥 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 자체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 지원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모금 비용, 여기서 말하는 모금 비용이 상당히 좀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포괄적인 부분이어서 모금 홍보라든지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 모금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여기에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만들 때 이 모금 비용이라는 거는 후원자와 관련된 모든 발생 비용이 다 모금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에게 소식지를 보냈다는 것도 모금 비용으로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서로 좀 논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금 활동을 하는 기관, 모금을 받아서 배분하는 기관에서 모금 사업비다 할 때 논리적으로는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밑에 나오는 모금 비용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논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공익법인 회계 지침서에서는 모금 배분 기관도 모금 관련된 비용은 이 모금 비용 밑으로 표시해라 라고 일단 지침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요거는 차이가 있는 거 그렇게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사업의 비용,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성격들이 저기 밑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목적 사업 세부 현황. 자, 지금 이 공익목적 사업 세부 현황은 작년까지는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만 작성을 하고 일반 공익법인은 작성을 안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 개정 양식에서는 모든 공익법인이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체도 작년까지 이거 안 했지만 올해는 여기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여러분 단체에 정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유 목적 사업의 뭐 종류가 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 이거 어떻게 써요? 그냥 여러분 단체를 홍보한다는 개념으로 여기 기록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양식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분 단체를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업종 분류들이 나와 있죠. 업종 분류들이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 단체가 하는 일인데 이 얘기는 복수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복수로 체크 가능하다는 거는 앞에서 여러분 단체 종류가 복지냐 문화냐 이렇게 한 가지만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 단체의 메인이 뭐냐는 얘기였고 또 설립 허가를 어디서 받았느냐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개면 여러 개 복수로 다 선택해도 괜찮다. 아마 이 검색 조건으로 나중에 어떤 단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냥 추측만 그렇게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사업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 좀 볼게. 배분 지원 재단이라는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모금 활동이라는 두 가지 좀 독특한 사업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배분 쪽은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모금회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거는 누구에게 지원하겠다. 어떤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이런 조건이 되면 누구나에게 다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배분기관으로 들어오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법정기구원 단체, 지정받은 데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될 거로 보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모금활동은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단체가 실제 기부금을 받았지만 제3자에게 지원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쉬는 시간에도 나왔던 질문이 그렇게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받아도 되느냐
이중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방금 있었습니다. 근데 단체 입장에서는 이게 타법인 출연이 되느냐 아니냐의 관점만 고민을 잘 해주시면은 실제로 다른 법인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체가 불특정 단체이냐 아니면 소수의 한정된 특정한 그룹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이냐면 여기 해당이 되고 두 가지 다를 하겠다 하면은 두 가지 다 표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 사업에 대한 내역들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 여기에 이제 아동이냐 청소년 여러 대상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들 여러분 표시해 주시면 되고 사업하는 지역이 국내 해외 여러 군데서 뭐 복수계가 되면은 복수에 체크하시고 아니면은 뭐 단수 이렇게 국내외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업비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목적 세부 현황은 자 앞에서 여러분 보셨던 이런 전체적인 사업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는 세부적으로 사업 명칭들을 기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전체 총괄로 한번 표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이라 해서 사업 내용, 명칭, 사업비, 집행된 금액 이런 부분들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검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사업 분류 종류를 이렇게 넣어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 검색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코드표가 팝업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업이 여기에서 나오는 분류 조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체크해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 수행 비용이 뭐냐, 내용이 뭐고, 사업 명칭은 뭐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업 지역은 어디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여기에 타이핑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야, 저렇게까지 타이핑하고 귀찮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야 저기다가 우리 하는 사업 잘 적어서 홈페이지 보고 우리 쪽 후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은 어딘가요? 그러니까 이 국세청에서 결산서 공식을 만드는 결산 공시를 하는 취지는 후자입니다. 후자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거기 보고 누가 후원을 하고 들어올까 지금 신뢰가 안 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 이제 공시하고 이런 부분 할 때 뭐 이 제안 들어갈 때 지금 상당 부분은 국세청에서 뭐 민간 부문에서 제안했던 게 많이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는 게 여전히 이렇게 한정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뭐 여러분 입장에서 100명이 그냥 지나치는데 한 명이 이 여러분 단체의 사업 내용을 보고 여러분 단체에 기부하러 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의무적으로 하지만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양식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디까지 자세히 기록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는 그냥 여러분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설명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단체를 표시할 수 있는 정도로 최대한 기재해 주시면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가 하는 사업이 하나, 둘, 세 가지만 적고 이제 종류가 더 많다 그러면은 밑에 나오는 같이 어떤 고유 목적 사업 기타 종류가 더 몇 개가 있고 사업 수행 비용이 얼마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머지는 전체 통으로 묶어서 얼마라고 표시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 저 사업 단위를 어떻게 나누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쪽, 노인복지 쪽 하는 쪽에서 사업의 종류를 뭐 독거노인에게 생활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노인들이 같이 동아리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세부화시켜서 사업 단위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데는 그렇게 세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여기 위에다가 사업명, 노인복지사업 하나로 하고 전체 사업비를 다 저기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업을 어떻게 나누냐는 거는 여러분 단체를 가장 뭐라 그럴까 표상화해 줄 수 있는,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다 적고 나머지는 나누는데, 사업을 구분하는 레벨 단계는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실제로 뭐 열댓 개가 있지만 하나로 묶어서 표시할 수도 있고, 세 가지로 그룹핑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보고 넣고 나머지는 개별로 해서 넣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편리에 따라서 이거는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수행 비용 합계, 이제 여기에 있는 각각의 이 금액 합계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공익법인 운영성과표에 나오는 사업 수행 비용, 거기에는 분배 비용, 일반 관리, 모금 비용, 기타 있는 그 금액과 이 금액은 총계 금액과 반드시 일치돼야 된다. 그것만 여러분 꼭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목적 사업의 수익, 손익, 비용의 세부 현황.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큰 그림으로 나온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기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부금인데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구분하는 기준이 기부금 자체를 개인이다, 영리법인이다, 크게 두 가지 먼저 나눴습니다. 기부자의 속성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다 그러면은 개인 기부자, 주민등록번호가 주로 이제 들어온 경우들이겠죠. 영리기업 주로 사업자 등록번호로 해서 82번으로 시작된 데들, 이쪽들이 이제 81로 시작된 데를 주로 되겠죠. 81이나 85로 된 데들이. 그러니까 그렇게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좀 구분했는 게, 이제 올라오면서 좀 구분을 한 게,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구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금회라든지 아니면 중간 지원 조직으로부터 받은 데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사회공헌 하는 재단이나 이쪽에서 받은 것들. 그러니까 순수한 아무런 사업,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막 일을 해서 돈은 버는 쪽이 아니라 다른 그 기타의 나머지 지원 조직에서 받은 쪽, 이 부분은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 여기에 이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좀 달라진 부분이죠. 그러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받았다, 기부금이지만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모금단체 이쪽으로.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이제 기타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기부금 쪽에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모금 관리하는 쪽에서 여러분의 후원 내역들이 개인과 이제 앞으로는 개인과 또 영리기업, 기타 이제 일반 보조금 이쪽, 그러니까 지원금 받은 쪽, 이쪽 그 다른 단체도 받은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계 계정 과목에서 아예 그렇게 좀 구분해 주신다면 좀 더 쉬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조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국가, 지자체 아니면은 보조사업자,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보조금이라고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목적 사업과 무관한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사업의 수익으로 별도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회비,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 일반적인 재화 용역 매출 거래는 제외되고, 그 다음에 명칭이 회비더라도 납부가 강제되지 않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기부금으로 표시한다. 앞에와 지금 동일한 설명들이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기타 공익 목적 사업 수익,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이 기타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여기 있는 금액에는 현물로 들어온 금액이 기본적으로 위에 숫자는 다 포함이 되고, 그 중에 현물로 받은 금액만 요 칸에다가 별도로 칸을 더 별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후원금 관련된 정보를 구분하실 때 개인과 기업 그리고 어떤 기타 다른 지원기관에서 받은 지원금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현물 금액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익 중에서 기타 쪽에서 나오는 것 중에 금융, 부동산, 기타 사업 손익. 그러니까 요거는 좀 보면은 어떤 좀 수익 사업 관련돼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금융 쪽에서 나온 거는 이자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금융은 금융 소득인데 이자 배당 외에 뭔가 처분 손익 그러니까 주식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서 발생한 처분 손익이 기타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타 사업 손익은 위에서 나오는 부동산의 금융이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거 여기 나온 금융과 부동산 이외의 것들은 모두가 다 여기 기타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 결산서 만드시면서 여기 칸에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여기에 임대라든지 이 매각이라는 부분에 수익 금액과 비용을 별도로 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회계 처리하면서 부동산 매각을 했다 하면은 매각 처분 이익, 처분 손실로 보통 표시하게 되죠. 그래서 결산서에는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의 처분 손실이 결국 수익과 비용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이 부분은 표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뭐 수시로 막 발생되는 거라면 실제 어려운데 부동산 매각이라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몇 년에 한 번 나오니까 뭐 그 숫자를 거꾸로 한번 찾아가서 기재는 수익과 비용으로 나누어서 기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사업 비용, 공익 목적 사업 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적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배 비용은 수혜자 또는 수혜 단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는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그 재화나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수혜자, 수혜단체에게 직접 귀속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픈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가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된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활동 비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귀속 비용이 아니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무료로 주었다. 그거는 의약품이 그 사람에게 귀속이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분배 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접 귀속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력 비용은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내부에 우리가 앞에서 고용된 인력 관련됐다면은 그 인력과 관련된 모든 발생 비용, 심지어 여기에 교육훈련비까지 들어간 부분은 어떤 한 사람을 조직이 고용하면서 발생된 비용은 다 여기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업을 우리 내부 직원이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인력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다가 사업 소득자에게 뭐 일을 맡겼다. 기타 소득으로 잠깐 불러서 일을 시켰다. 그거는 여기 말한 인력 비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시설 비용. 자, 이 시설 비용도 시설과 관련된 비용인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볼 거는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다, 건물이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된다는 얘기는 그냥 어쩌다 한번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빌려서 쓰거나 자기 소유의 시설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차량을 본인 명의로 사가지고 운행한다. 그러면 시설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또 어떤 조직이 차량을 리스를 해서 아니면 장기 렌트를 해서 계속 사업에 사용한다.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시설 비용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래서 서울에서 저기 어떤 제주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제주도에서 2박 3일 동안 차량을 렌트했다.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시설 비용은 아닌 게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의 기본적인 관점은 단순하게 렌트 비용이다, 차량 유지다, 건물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어떤 의미들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중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설 비용은 공익법인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등 관련된 비용으로 감가상각비, 지급 임차료, 시설 관련된 보험료, 유지 관리비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죠. 기타 비용, 이것 이외에 나오는 모든 비용들이 기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구분 자체는 분배, 인력, 시설, 기타로 나오는 부분들이 아주 그냥 구분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단체 입장에서 결산서를 만들어 보면은 분배 비용으로 하는 부분은 수혜자가 있을 때만 있지 대부분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나 이쪽에서는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 보면은 인건비, 시설비인데 기타 비용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업 수행을 했는데 목적 사업 수행했는데 그 비용을 다 기타 비용으로 나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단체들이 지금 만나보면은 이쪽 항목으로 안 가고 가능한 이쪽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실제 여기 들어갈 때에서 사업하고 무관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룹핑한 명칭 자체가 기타 비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준 만든 데에서도 현장에서 어떤 어감이라든지 전달된 의미가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음에 기준을 개정할 때는 기타 비용이라는 이 명칭이나 이 내용은 이거는 다른 부분으로 분명히 좀 바꾸자. 뭐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좀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 설명드리면서 지금 되게 조금 당황스러운 거는요. 이미 여러분 결산 다 끝났거든요. 근데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얼굴이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지금 더 깊이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결산서가 이미 끝났다면은 이 기준대로 여러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부에서 결산서 만드실 때 공익법인 기준으로 안 만드신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제 내용들을 좀 구분해야 나중에 결산서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율공시라는 얘기가 있죠. 자율공시는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의무공시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자율공시는 여기까지 입력하면 되는데, 뭐 요 얘기 이제 하나만 더 제가 설명드리고 휴식 시간 조금 가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에 한번 제가 설명하면서 놨던 부분인데, 장학재단이 수혜 장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탐방 연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한 경우 사용할 개정 과목이 뭐냐라는 얘기를 그때 아마 제가 질문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외부 강사가 들어왔으니까 강사비로 볼 수도 있고 해외 연수 사업을 하면서 들어갔으니까 해외 연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장학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비 항목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최소한 이 단위로만 분류하면은 더 이상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익법인이 회계 기준이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단체가 더 세부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단위까지만 나오면 더 이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얘기들이 결국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성질로 구분할 거냐 아니면 항목이 사용되는 기능에 따라 구분할 거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2018년 결산해 보시면서 처음 적응해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적용하실 때
개정 과목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한번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어제 뭐 제가 일하는 회계법인의 어떤 그 사단법인이 해외 사업을 이렇게 쭉 하는 사단법인인데 거기에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 관련된 개념으로 개정 과목 체계를 만들고 또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목적 사업 안에 있는 세부 항목들 또 프로젝트들 이걸 나누는 이 체계 구성하는 회의만 하는데 전화로 1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부분 나가는 부분들이 이 체계 여러분 설정을 잘 해주셔야 결산서라든지 여러분 원하는 정보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2018년은 이미 지나갔고 19년은 뭐 여러분들이 막 시작되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동안에 결산하느라 바빠서 시작 못했다면은 이 결산서의 개정 과목 체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고민해 보시는 시간들 가지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부표라는 얘기로 작성되는 양식입니다. 부표라는 얘기로 작성되는 양식이고 이 내용들은 지금 상정법 쪽에서 계속 좀 변화들이 계속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라는 양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법인세법 따라서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 내역이라고 아마 이미 한번 보고한 서식과 거의 유사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뭐 동일하다고 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양식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차이가 하나 나왔어요. 심각하다니까 갑자기 여러분 눈이 이제 동그래지셨거든요. 심각한 차이 중에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양식 자체가 발생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 단체가 어려웠던 거는 결산은 다 해놓고 출연예산 보고하면서 이걸 현금주의로 막 바꿔야 되니까 그게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뭐 기부금 수입에서는 발생주의 현금주의가 큰 차이가 없는데 비용 쪽에서는 얘기가 다른 부분이었죠. 예를 들어서 퇴직 적립금을 그냥 두었다 DB형으로 퇴직연금 들어갔다 했을 때는 그게 사업비 집행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양식 개정되면서 기본적으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결산서 내용을 알려주는 거다 해서 이게 발생주의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가 크게 달라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출연금도 여기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 공익법인 회계 기준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기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결산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기본 순자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기부금은 운영성과표의 기부금 수익으로 안 가고 바로 순자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 운영성과표상에 나온 기부금과는 여기 금액이 다르게 되겠죠.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차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보조금, 다른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여기 지금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기부금에 공동모금에 다른 데서 받은 것도 기부금이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 양식 만들 때는 모금회다, 다른 중간 지원 조직, 지원기관에서 다른 데서 받은 거는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순수한 기부금,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순수한 기부금만 받아서 어떻게 썼느냐 하는 얘기가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양식하고 바뀐 개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러면 3월 달 거는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 3월 달에는 지금 이런 보조금 다른 공익법에서 받은 지원금 이런 거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로 충돌이 돼버리죠. 근데
3월달 우리 신고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양식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찌됐든 내부적으로 자꾸 이제 얘기가 되는 거는 법인세법에 관련된 공익법인에 관련된 여러 양식과 여기 오늘 우리가 아는 상정법에서 보는 양식이 서로 지금 자꾸 충돌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여름 지나면서 좀 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국세청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조정돼야 될 필요성은 지금 인식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또 지나가면은 또 저쪽에 있는 양식들도 한 번 더 바뀔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하나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기 2월 금액 이 부분은 지금 다행인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결산 공시 양식도 정기가 안 하고 단기만 하니까 좀 부담이 덜돼요. 아마 내년부터는 전기 금액까지 다 물고 끌고 다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결산서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금액은 작년 말에 있었던 이 금액과 일치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출연자산 보고할 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총괄표가 여기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부금으로 그 사용했던 지출 명세 내역은 국내 사업과 국외 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보고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따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다음 국내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국내 사업 항목별로 정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출연자산 보고한 같이 막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간 1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이면 개별적인 수혜자 이름들을 이제 정리해 주는 게 지금 하나의 요소이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100만 원 안 되는 사람들에게 뭐 이게 나갔다 하면은 그럴 때는 사업 목적을 쓰고, 그 수혜자가 없는 어떤 운동성 있는 사업비다 하면은 그 사업비 성격을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지출 목적, 이 지출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식에 보면은 이런 코드값이 나와 있는데, 양식에는 코드값이 나와 있는데 입력할 때라든지 엑셀에서는 별도로 코드값이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요거는 급하게 하면서 국세청에서 손을 못 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양식들, 지금 이렇게 사용된 내역들 보고하실 때 여기 보면은 엑셀 내려받게 하면은 이렇게 엑셀 양식이 나옵니다. 엑셀 양식이 나오면은 이 양식에서 어떤 그 누구에게 나간다, 그 직업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지출한 목적이 뭐다, 수혜 인원이 뭐고 현금과 현물로 두 가지 각각 나간 게 얼마냐 하는 부분들을 엑셀로 쭉 정리해서 여기에 올리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가 한 번에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엑셀을 올리실 때 여러분들 하나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하나는 여기 엑셀의 양이 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했는 게 몇만 건이다, 뭐 그런 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3월달에 저희도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몇만 건이라 그러면은 이 국세청에서 엑셀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올라가는 게 한 5천 건 정도로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월별로 좀 잘라서 한 5천 건 정도 선에서 파일을 좀 구분해서 올려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안에 보면 가끔 이렇게 합계가 되면은 더하기 빼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죠. 근데 이게 엑셀은 이걸 해서 그냥 텍스트로 받아서 올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오류로 떠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작업을 해서 합계 다 만들어서 여기에는 값만 복사시켜서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덜 고생하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은 나중에 덜 고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엑셀 정리해서 올라가면은 사용된 내역에 대한 정리들이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파일 올리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파일 올리게 하면 아마 여러분 해보신 방식이어서 올리게 하면은 여기서 파일 찾아가지고 업로드 시키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 오류들 나오면은 오류 따라서 파일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리시면 되죠. 그리고 이 얘기가 동일하게 국외 사업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이나 교계 사업이나 여기 나온 내용들 다 동일하고 단지 하나 다른 거는 아마 여러분들 엑셀 보시는 것 같이 어느 지역에서 사용됐다. 그러니까 국외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명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 그 부분만 좀 이제 다른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연간 월별로 들어온 금액과 월별로 나간 지출 금액들 합계 금액 위에 나오고 세부적인 지출 항목이 여기에 이제 정리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 주식의 출연, 취득, 보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난번과 거의 동일한 양식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뭐 일부만 양식이 조금 바뀌었는데 하나는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어떠냐, 주식에 대해서 변동 상황이 있느냐, 그리고 의결권 행사한 결과가 있느냐 이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식 보유 현황은 어떤 주식을 우리가 갖고 있고 거기 따라서 우리가 받았던 배당 금액이 얼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배당금은 받았는데 중간에 우리가 주식을 매각해 버렸으면은 연도 말에는 보유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그 배당금만 들어가고 기매각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들은 엑셀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 앞에 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니까 뭐 주식이 많지 않으면은 개별적으로 입력하시고 주식이 많으면은 엑셀로 해서 올리시는 것이 편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변동 내역이 있는 경우. 자, 여기에서 변동 내역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수가 변동되는 내역이 아니라 장부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무상감자, 무상증자 이거는 주식의 장부가액 변동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빼고 실제로 변동이 있는 경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주식 발행 법인과 출연자와의 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이제 엑셀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요 주식 있는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공익법인이 5% 이상 지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초과돼서 20%까지 지분 어떻게 보면은 10% 초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과된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 경우는 작성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성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실제 이대로 해서 의결권 행사 안 했다. 실제 이 양식 자체는 의결권을 행사한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걸 보고 싶은 거고 했다면 문제가 있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하면서 이 양식이 없던 양식으로 상당히 좀 더 자세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출연자산 보고할 때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지만 내용이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에 대해서는 설립시 출연자와 또 당기 출연자를 두 가지 다 여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총 재산 장부가액의 1%, 그러니까 자산 총액의 1% 아니면은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이하 출연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소액 출연자는 여기에 따로 고민할 필요 없고 거액 출연자, 다른 말로 공익법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공시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익명이나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999로 표시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엑셀로 이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로 정리하시면은 주민번호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출연재산 종류가 현금, 예금, 토지, 건물, 출자, 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출연재산 보고할 때 나왔던 양식과 동일한 양식이죠.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사장과의 관계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과의 관계는 이사장과 뭐 친인척이냐, 사용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임명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조직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양식 관련돼서는 중간에 이런 양식 만들자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사들의 받는 보수까지 다 공개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다가 거기까지 나가지는 이번에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양식이 들어갔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주요 또 구성원 현황에서 여기에 지금 하나가 이제 독특하게 들어간 거는 직전 5년 전까지 계열 기업군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법인이 출연을 했는데 출연을 했는 그 법인의 퇴직자를 글로 보냈다. 그 기로. 그런다 했을 때 퇴직 후 5년 이내 보내면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같이 이제 표시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이사에 대해서 관계가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을 하고 검색 조건을 넣으면 출연자의 관계를 넣으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조건들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보기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없는 경우는 실제 이거 별 고민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출연자와 관련돼서 대부분 출연자 직접 오거나 아니면은 출연자의 친인척이 오거나 이게 이제 개인이 출연했을 때 주로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 부분은 주로 법인이 출연된 데들, 기업이 출연한 기업 관련된 재단들은 거기에 그 출연자와 관련된 뭐 대표가 올 수도 있고 대표의 친인척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월급 받는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여기 이제 정리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 요거는 이번에 개정되지 않고 옛날 양식하고 동일한 양식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뒤에 첨부해드렸던 양식에는 이 부표 4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양식이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양식 이 부분은 외부 감사 받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 연도는 여기 들어가는 거는 매인 2018년부터 뭐 1월부터 12월 이렇게 이제 기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가액은 출연 시점에 시가로 기재하는데 시가가 어려우면은 상정법으로 해라. 뭐 이거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보면은 대부분 결산서 양식들로 대부분 넘어오는데 요거도 실제 이제 출연받은 금액을 하라는 얘기는 결산서에 어떻게 반영됐냐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들 뭐 이제 지금 등록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뭐 총괄적으로 우리 출연재산 보고할 때 총괄적으로 들어간 얘기나 요 얘기 들어가는 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원래 새로 지금 들어간 부분이죠. 그러니까 운용소득 명세서 요거는 보통 이제 출연재산 보고할 때 많이 들어갔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사업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가 전혀 수익 사업이 없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실제로 고민할 얘기가 별 내용이 없습니다. 뭐냐면 수익 사업이 없으면은 대부분 보통 기부금 받아서 움직이고 보통예금 받아서 그걸 갖고 이자 조금 나오는 거 갖고 그냥 쓰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기업이 수익 사업을 별도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은
출연재산 관련된 얘기들도 달라졌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벼운 얘기로 그냥 한번 보면은 지금 이 출연재산 사용 내역을 보면은 여기 양식 자체의 성격이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수익사업용에 사용한 경우 그때 발생한 운용소득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협회비를 받았다. 그러니까 조직이 회비를 받은 거죠. 그런데 협회 같은 경우는 회비를 많이 받으니까 회비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했다. 그럼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보조금을 받아서 정기예금을 들어갔는데 정기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했다. 그거는 출연재산이 아니니까 여기하고도 상관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양식 자체는 우리가 지난번 출연재산 보고할 때 했던 그 양식과 동일한 개념으로 출연재산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변천돼서 발생된 운용소득만 여기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양식 만들 때 꼭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양식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쪽과 이 밑으로 나오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애매하게 어려워 하시는데, 지금 이 양식 보시면서 제가 이 옆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부분, 이것을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양식 보시면은 양식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오른쪽 게 전혀 없다고 보면은 전년도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전년도라 그러면은 2017년을 얘기하겠죠. 2018년 기준에는 17년이 되니까 그럼 결국 여기 금액은 2017년의 운용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용소득에 대해서 사용 기준에 지금 저는 여기에다가 70%가 되는 21만 원을 표시했습니다. 여기는 일반 공익법인은 70%가 되고 성실 공익법인이 되려면 80%가 되겠죠. 그래서 요 70%나 80%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내에 1년 내 사용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년 이내라는 사용 실적은 여러분들이 이게 2017년도에 나온 거니까 2017년 회계기간 끝나고 그 다음 1년 이내니까 2018년까지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냥 쉽게 여러분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2017년에 30만 원 이자가 나왔는데 2017년에 다 써버렸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또 2017년에 이제 21만 원 기준인데 2017년에 10만 원 쓰고, 왜냐면 이제 앞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12월 달에 들어온 거에서 그거는 2018년에 썼다. 10만 원과 나머지 18만 원을 2018년에 썼다. 그러면 여기에는 18만 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28만 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제가 강사로서 이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28만 원을 적은 거는 틀렸는데 28만 원을 적지는 않겠죠. 뭐 설명하려고 일부러 엉터리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2017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발생된 회계년도로부터 1년 이내까지 다 쓰라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12월 달에 되면은 17년에 쓸 수 없으니까 무조건 18년에 가죠. 근데 2017년 1월 달에 받았다 하면 17년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1월 달에 이자가 30만 원 나왔는데 세법에서 이거 지금 쓰면 안 되고 쓰라 그랬다 하고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 취지 자체는 운용소득을 발생된 날로부터 그 다음 회계기간까지, 그러니까 발생된 회계기간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쓰란 얘기는 발생 날로부터 뭐 길게 보면 2년 동안 쓰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와 동일한 취지가 보이는 게, 여러분 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지출할 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단기에 바로 사용한 거는 단기에 설정하고 사용한 걸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취지 자체는 2017년에 발생됐으면 2017년, 18년 동안 발생된 회계연도로부터 1년 이내까지 언제든지 사용된 전체를 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이 식을 이제 여러분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나오는 것들은 여기에서 보면은 기준 금액이 21만 원인데 만약에 사용된 게 28만 원이 안 된다. 21만 원 안 되고 한 2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앞에 과거 5개년도 평균액을 비교해서 쓰면은 괜찮다고 인정이 되죠. 그래서 요 옆부분은 단기 사용액이 부족한 경우만 표시하도록 지금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틀렸다. 그러면 이게 2017년께 이게 오고 2016년에 된 게 여기 그 다음에 나오고 2015년, 14년, 13년께 각각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된 내역이 여기에 관리돼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양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시는데 참고로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실 때는 여기 안 써도 된다 해서 안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메모라도 옆에 좀 남겨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해놓으면은 만약에 평균치가 넘으면 괜찮은데 평균치가 안 될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게 돼요. 옛날 거 다 뒤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거 상관없다면 괜찮고요. 자, 여기는 결국 전년도 발생된 게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올해까지 써야 되는 운용소득이 얼마였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처음 들어온 양식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지금 여기 나온 거, 여기는 그 양식 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기 부분은 올해 얼마를 쓴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올해의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 개념이 올해 사용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까지 사용해야 될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미리 계산해 두는 시트입니다. 그 시트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수익 사업 등의 소득 금액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 지금 이 양식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케이스가 들어가면 이 양식이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 운용소득이라고 한 얘기를 제가 설명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나온 운용소득이다. 다른 말로 상정법 48조에 따라서 사후관리 대상에 있는 출연재산 관련된 운용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에 나오는 비출연재산의 운용소득, 비출연재산이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회비로 조성된 어떤 조직의 운용소득, 또 보조금으로 조성된 운용소득, 이 부분은 여기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볼 부분은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의 운용소득. 저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갖고 있다. 근데 뭐 일반적인 법인이라면은 5% 지분까지는 증여세를 비과세 됩니다. 근데 5% 초과돼서 지분을 소유하면 증여세를 과세 대상이 돼버린 거죠. 과세 대상이 돼버리니까 거기는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러면 5% 초과된 거는 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그래서 법인세 계산할 때도 5%까지는 100% 고목준비금 설정이 되지만 초과되는 거는 일반 사업소득이라고 보고 배당이지만 준비금 설정률을 50%밖에 인정 안 해주죠. 그래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본적인 시트 자체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시트 만드실 때 가다가 보면 애매한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내년에 쓸 돈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기에 나오는 운용소득 금액이 출연재산하고 관련된 것만 계산돼서 나오도록 이 양식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게 법인세법하고 여기 있는 고목준비금 이런 부분들이 법인세법과 상정법하고 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안 하면 실제 관리에서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보면은 고유목적 사업지급 준비금. 자, 여기서 작성 방법에서 보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적용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자나 배당이나 다 출연자산 됐다. 그럼 100% 받았으니까 뭐 들어오고 제로고 플러스 되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법인세 과세 대상인데 출연재산 관리 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보조금으로 받았던 정기예금 이자 또는 법인세법 하면서 고유목적 사업 지급준비금을 설정을 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출연재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소득금액에 보조금에서 받은 게 빠지고 여기 나온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해도 그게 같이 고려가 돼줘야 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부분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단체가 바로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것. 이거는 출연재산 관련된 고유목적 사용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자, 그게 있고 그 다음 부분에 기타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면서 목적사업에 발생됐던 그 이자 작은 금액들, 보통 예금 이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금액 얼마 안 되니까 법인세 신고하면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누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자 소득은 단체가 법인세 신고 때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포함시키더라도 일부만 해도 되고 선별적으로 안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계산에서는 상관없지만 이 출연자산 보고 쪽 운용소득 관리에서는 법인세 과세와 상관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돼야 되는 개념이 되니까 그 경우가 여기에서 기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정리하면 소득금액에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던 운용소득 이 얘기가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출연재산 양도 차익 이 부분은 지금 양식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걸 차감하는 이유는 출연재산 양도 차익 부동산을 매매했다. 부동산 양도 차익은 운용소득이 아니라 우리가 매각금액으로 관리가 되죠. 그러니까 매각금액으로 관리되는 부분은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 차익이니까 이 부분은 빠져버리게 됩니다. 주식 처분 손익 여기에 같은 개념이 되죠.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여기 나오는 법인세 이 법인세 부분도 같은 개념으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세를 빼는 이유는 어떤 조직에서 운용소득이 전체가 들어왔는데 쓸 수 있는 돈은 이 소득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법인세에는 예를 들어서 이 출연재산 양도 차익과 관련된 법인세라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너무 좀 복잡한 걸 설명드려서 일단 여기가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아마 이 수익 사업을 하시는 쪽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냥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조금만 참아 주시고 근데 아마 지금 이게 메모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여서 하여튼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 곧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요소 자체는 단체가 운용했던 출연재산으로 조달된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에서 발생된 사용할 수 있는 캐시 금액이 얼마냐라는 걸 뽑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식을 만들 때 양식 작성 설명만 보게 되면 상당히 이게 어렵게 보이는데 그 구조 속에서 그러면 실제로 출연재산 관련된 운용소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일까라는 개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인세를 여기 차감해 주는 거는 운용소득에서 그만큼 법인세가 나갔기 때문에 요거를 차감하는 개념이 되죠. 2월 결손금은 단체가 마이너스가 난 거를 충족하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차감해 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계산이 되면은 결국 여기 나온 이 금액이 다음 회계 기간에 사용할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수익 사업 쪽에서 우리가 볼 때 법인세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이자 배당은 100% 만들고 일반 사업 소득은 50%를 하게 됩니다. 고유목적 사업은 법인세라는 개념을 전혀 인정 고려 안 합니다. 근데 출연재산은 50% 100% 상관없이 운용소득의 70%를 목적사업에 써야 되고 거기에서 법인세는 제외한 금액으로 운용소득 금액으로 본다. 그러니까 요 차이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요거는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한 단체인 경우 이자하고 배당만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소득금액 제로 이자 배당 금액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그 금액이 들어가면은 결국 이자 배당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 것이 그냥 밑에 나오는 운용소득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 사업의 운용소득이라는 것은 이자 금융소득은 우리가 아무 것 없이 그냥 이제 받는 부분이고 단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는 것들로부터 나온 이익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운용소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수익용 재산, 수익사업 두 가지입니다.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를 막 사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 아니면 주식 갖고 있는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 자체가 사업은 아니지만 수익 창출의 원천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수익용 재산이고 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한다, 컨설팅을 한다, 아니면은 임대를 한다, 뭐든지 어떤 우리가 매출 행위를 하는 것, 매출 행위라고 하는 거는 대가를 받고 뭐를 하는 것, 그것이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에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했다면은 거기에 나온 이익금 여부를 갖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우리는 뭐 거기 해가지고 돈 남는 거 없이 다 목적 사업에 쓰고 돈 남는 거 없다 계산서 받아서 다 써버린다. 그 얘기는 운용소득이 없다는 얘기지 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요 얘기를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별로 크게 복잡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여기 앞에까지는 양식에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여러분 이 실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들어가는 결산서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까지가 돼 있는데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이 결산공시에서는 주석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단체 입장에서 외부 감사 받는 데는 주석을 만들지만 외부 감사 안 받는 데는 아마 주석 안 만들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재무상대표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앞에 넣지는 않았는데 재무상대표 위에 보면은 기수하고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수하고 날짜는 지금 보면은 여기가 단기, 정기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전기의 숫자 공익법 회계 기준에서는 전기는 작성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성 안 해도 되는데 결산기 관련된 거는 전기도 여러분이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 저장이 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수와 기준일자는 여러분이 등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부분을 여기에서 공익목적 기타 사업을 각각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은 해당되는 금액이 합계가 통합에 자동으로 계산돼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마다 관련된 계산은 자동 계산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익법인 결산 공시 그 양식 제일 앞부분 보면은 또
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시 작성 지침에서도 보면은 통합 부분은 여기 나오는 이 통합 부분은 내부 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익 사업이 있을 때 공익 목적 사업에서는 어떤 자산 쪽에서 이거는 수익 사업 쪽으로 우리가 돈을 넘겨준 거다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수익 사업, 기타 사업 부분에서는 그 부분만큼을 순자산에서 받았다라고 표시해 두면은 그 금액만큼은 이중으로 계산이 돼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됐는데, 자동으로 계산된 거를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입력 금액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바꾸면은 그 위에 되는 계정과목 합계 금액도 다시 이제 바꾼 금액으로 다시 재계산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 양식에서는, 자, 앞부분에서 했던 거는 이 합계 금액 손을 못 댑니다. 자동 계산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나오는 재무제표와 운영성과표 입력은 합계 금액을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수정해서 표시해 주시는 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단체 전체가 아주 좀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이제 여러분 신경 쓰시면은 될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숫자 입력하실 때 지금 보면은 감가상각 무계획이다 이런 경우들은 보통 우리 마이너스로 표시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이게 계정 과목에서 마이너스 표시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력하실 때는 별도로 마이너스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양수로 입력하면은 여기에서 계산하는 게 자동으로 마이너스로 인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결산서를 필요한 대로 쭉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입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세분화했는데 여기는 계정 과목이 없다. 그러면은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으면은 여러분 여기 같이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세부적으로 더 넣어 주시면 되는데, 만약 넣을 칸이 없다 그러면은 몇 가지 그냥 합쳐서 여러분 여기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성과표 앞에서 보셨던 재무상태표와 얘기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기 기준금액, 기수 기준일자, 뭐 이거는 반드시 위에 이 얘기는 등록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익목적사업계 기타 수합 부분 각각 구분하고 합력했을 때 합계금액 이 얘기 들어가는 거 동일한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숫자는 양수로 입력하고, 이 부분은 이 앞에와 저기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것도 엑셀로 다운받아서 바로 입력해서 올리면 더 좋겠는데, 막 거기까지는 이번에 손이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면은 여러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까지 입력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사보고서 첨부하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지금 여기 나온 것 같이 PDF나 JPG, GIF, BMP 형식으로 된 이미지 파일로 넣으면은 나중에 이게 입력 들어가면서 거기서 PDF로 바뀌어서 이 부분이 진행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면은 감사보고서 등록하고, 그다음에 결산 공시 서류 작성 완료 눌러서 국세청으로 보내면은 그러면 이제 결산 공시가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결산 공시 관련된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국세청에서 들어가는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단체 관점에서 작성한 공익법인 회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 정보가 올라가는 양식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부분은 수익 부분, 사업 수익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부금과 보조금과 회비 기타 부분으로 조금 더 국세청이 지금 엄격하게 구분 관리를 명시해 줬었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는 이번이 지금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양식들 중에 일부는 그대로 들어갔지만 이번에 들어오면서 운용소득 관련된 사용내역 부분까지가 추가로 양식이 들어갔다. 근데 가끔 이제 저희가 고민할 때 중에 하나는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왜 또 이것까지 시키느냐라는 얘기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불만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3월 달에 한 것은 국세청만 보고 있고 4월은 누구나 일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지금 나올 부분은 기존의 국세청에서 현금주의 방식으로 공익법인 출연자산 보고를 관리해 왔었고 결산서도 그런 관점으로 요구해 오다가 이것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발생주의 복식보기로 전환돼 가는 과정에서 일부 양식들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서 말씀드렸던 기부금, 모금, 사용내역 보고 부분이 그래서 법인세법 3월 달에 한 거에서는 모금회라든지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번 여기에서는 다른 법인, 지원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같은 개념들은 기부금에서 다 제외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3월달 신고한 것과 이번에 신고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얘기는 양식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바뀌어오면서 많이 나왔던 질문들은 이 앞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월 달은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따라서 4월 달 맞춰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4월 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공익법인 관련돼서 엄청나게 변화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앞에가 틀렸다, 그것과 맞다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고돼야 되느냐. 여러분 단체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관리 관련된 부분, 운용소득, 매각금액 관련된 부분에서 있는 금액 사실대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라가는 양식으로 이 부분 작성을 천천히 개선해 나가시는 것. 그것이 아마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서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